여러분은 평생 믿고 산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3년 전 아내가 암 투병을 할 때 6kg가 빠질 정도로 간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완치된 후 제가 발견한 것은 다른 남자와 찍은 호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는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달라고 쓰인 부적까지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손이 떨려와요. 17년간 오직 믿음 하나로 버텨온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댓글로 저에게 응원글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제 이름은 김영철. 올해 52세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17년간 한 여자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아내와 함께한 그 시간들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내는 특별했어요. 웃을 때는 꽃이 피는 것 같았고, 화날 때는 태풍처럼 격렬했죠. 저는 그런 그녀의 솔직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제가 워낙 소심하고 표현이 서툰 편이라 감정 표현이 확실한 아내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투룸집이었지만 둘이 함께 꾸며나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주말이면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우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하곤 했죠. 그때만 해도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당시 저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했고 아내는 동네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둘이 합치면 충분히 살만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확고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결혼 2년 차에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매일 밤 아내 배에 손을 대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곤 했죠.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육아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버텨냈어요. 저는 퇴근 후에는 아이 돌보기와 집안일을 도왔고 아내는 아이를 키우며 틈틈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죠. 그렇게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견뎌왔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육아로 지칠 때도 서로에 대한 신뢰만큼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가족을 지탱해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깨달았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위태롭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집안에서는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거든요. 아내는 감정 기복이 정말 심했어요. 아침에 웃으며 오늘 회식 있다고 했지? 조심히 다녀와. 라고 말하던 사람이 제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갑자기 왜 이렇게 늦었어? 진짜 회식이었어?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강도가 심해졌죠.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깨뜨렸을 때였어요. 미안해, 실수했어. 라고 사과했는데 아내는 갑자기 화를 내며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는 당신은 항상 그래. 조심성이 없다니까. 라며 옆에 있던 리모컨을 제게 던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TV 채널을 바꿨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아이가 울 때 달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제 팔을 때리기도 했죠. 당신 때문에 애가 더 온다고. 라며 소리를 지르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일로 화를 낼까? 오늘 제가 한 행동 중에 잘못된 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로 잠을 설치곤 했거든요. 집이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좀 성격이 급해서 라고 둘러대곤 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부싸움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거든요. 아내의 감정 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 함께 웃으며 대화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제가 양치할 때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기도 했죠.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아이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였어요. 아직 어린 아들이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울먹이는 걸 지켜보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거든요. 엄마, 아빠, 왜 싸워? 라고 묻는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괜찮다, 괜찮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려고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것이겠지. 모든 부부가 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늘 위태로웠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언제나 긴장감이 흘렀고 저는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했거든요. 아이 때문에 참았던 시간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문득 어린 시절 제가 했던 다짐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커서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2번 다시 이런 일은 겪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는 매일 밤 부모님의 큰 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들어와서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맞서 소리를 지르곤 하셨죠. 어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왜 어른들은 이렇게 싸우면서 같이 살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보았던 부모님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화를 낼 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몇 번이나 이혼을 생각해 봤어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붙잡는 건 우리 아들이었어요. 아직 어린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5살 때였어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아빠, 엄마 아프게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걸 보았을 때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상처받으며 자라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기로 했어요. 아내가 저를 밀치고 물건을 던져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도 그냥 묵묵히 견뎌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 하나 때문에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가 좀 더 클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어요.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왜 그렇게 살아?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조언할 때마다 저는 아이 때문에 그럴 수 없어 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것이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참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내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요.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다른 남자들은 어떻게 살까? 나만 이렇게 참고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 생각을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결국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아이 하나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제 행복보다는 아이의 안정된 가정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위해 참고 살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내가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방암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말을 들으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진료실에서 나오는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에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작아져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운전만 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상처나 고통이 과연 중요한 걸까?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 죽는 건 아니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그렇게 강하게 저를 대했던 아내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괜찮을 거야.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희망적인 말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아내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항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했죠.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아내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회사에서도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시간을 내려고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아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던 아내가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자.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평소에 받았던 상처들이 한순간에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런 것보다 아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에 집중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상처나 고통보다는 아내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게 된 거죠. 암이라는 큰 시련 앞에서 부부간의 작은 갈등들은 정말 사소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오직 아내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만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아내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저와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주간에, 저는 퇴근 후부터 새벽까지 병원에서 지내는 패턴으로 역할을 나눴어요. 매일 오후 6시에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30분 동안도 마음이 조급했죠. 오늘은 아내 상태가 어떨까? 혹시 갑자기 안 좋아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간병실로 뛰어가서 아내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아내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구토와 메스꺼움 때문에 제대로 식사도 못했죠. 여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라고 울먹이는 아내를 보면서 저도 같이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밤에는 거의 잠을 설쳤어요. 아내가 조금이라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 바로 일어나서 물을 갖다 드리고 베개를 다시 받쳐드리고 등을 쓰다듬어 주곤 했어요. 간병용 간이 침대에서 자긴 했지만 실제로는 1시간에 한 번씩은 깨어서 아내의 상태를 확인했거든요. 특히 힘들었던 건 아내가 밤중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호흡이 힘들어할 때였어요. 그럴 때마다 간호사를 불러야 하는데 제 심장도 쿵쿵 뛰면서 정말 무서웠거든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계속 중얼거리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아내에게 아침을 챙겨드리고 오늘 받을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어요. 진우이가 오는 9시까지는 제가 지켜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일하는 도중에도 계속 아내 생각만 났고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죠. 점심시간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에 전화해서 아내 상태를 확인하곤 했어요. 그런 생활을 몇 개월 동안 계속하니까 제 몸도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70kg이었던 체중이 64kg까지 줄어들었거든요. 6kg 가까이 빠진 거예요. 동료들이 영철아, 너 너무 마른 것 같은데 괜찮아? 라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아내 식사 챙기느라 바빴고 집에 와서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잠들기 일쑤였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제 삶 전체가 오직 아내의 간병에만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말에는 아예 병원에서 지냈어요. 아들도 가끔 병원에 와서 엄마를 돌보는 제 모습을 보곤 했는데 아빠, 고생 많아. 라고 말해주는 아이를 보면서 더욱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제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아내의 치료와 간병에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오직 아내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거죠. 이렇게 헌신적으로 간병했던 제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아내의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제게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뒷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남겨주시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의 힘겨운 치료 과정을 거쳐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아내는 긴장한 채로 의사 선생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치료가 매우 잘 되었습니다. 다행히 암세포가 모두 제거되었고 상태도 안정적이에요. 앞으로 5년간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서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몇 개월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그 희망적인 소식이었거든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고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그동안 너무 긴장하고 불안했던 시간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거든요. 마치 몇 개월 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된 기분이었어요. 진료실을 나와서도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옆에 앉은 아내가 여보, 정말 괜찮아진 거야? 이제 치료 안 받아도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제서야 지난 몇 개월간 제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는지 실감이 났어요. 체중이 6kg이나 빠진 것도 그렇고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도 그렇고 회사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던 것도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아내의 치료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회복할 수 없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뿌듯했거든요. 사실 완치 선언을 듣고 나서도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극도로 긴장했던 상태에서 갑자기 긴장이 풀리니까 오히려 더 허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마라톤을 뛰고 나서 갑자기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동안 병원과 집만 오가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죠. 아내도 많이 달라져 보였어요.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항상 불안해하고 예민했는데 완치 선언을 받고 나서는 표정이 훨씬 밝아졌거든요.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마침내 암이라는 큰 산을 넘었어요. 몇 개월간의 힘겨운 투병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앞으로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고 5년간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탈진한 몸이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완치라는 기쁜 소식 뒤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저 탈진한 몸을 겨우 붙잡고 안도의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내가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간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토록 헌신적으로 간병했던 제가 받은 것은 상상도 못한 배신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내는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고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죠. 아내가 찾던 서류가 있다고 해서 침실 서랍을 뒤져보고 있었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자세히 보니 아내와 모르는 남자가 호텔 침실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진 속 아내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옆에 있는 남자와 너무나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정말 우리 아내가 맞나? 라고 중얼거리면서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사진이 찍힌 날짜를 보니 제가 아내를 간병하던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제가 밤새 잠을 못 자며 아내 곁을 지키고 6kg이나 빠지도록 헌신했던 바로 그때 말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든 채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뛰어나와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 수많은 날들, 간병용 침대에서 잠을 설치며 아내를 돌봤던 그 밤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에 숨이 막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였어요. 아내의 필체로 사랑하는 준호 오빠와 함께.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이것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치료 중에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했던 날들, 갑자기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던 날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허무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니. 17년간 쌓아온 믿음이 사진 한 장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간 쌓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저는 그 사진을 들고 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가슴이 쿵쿵 뛰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여보, 나왔어. 라고 말하며 들어오는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봤거든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17년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헌신과 사랑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되돌아온 그 충격적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진을 두고 아내와 격렬하게 다툰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받은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내가 또 외출한 어느 날, 저는 화가 나서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옷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했던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 평소에는 손이 닿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약봉지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 빨간 종이에 뭔가 글씨가 적힌 부적이 들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남편과의 인연을 끊게 해주소서.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부적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진 발견도 충격적이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배신이었거든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저와의 인연 자체를 끊고 싶어 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1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적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간병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 쉬기도 힘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부적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종이도 새 것 같았고 글씨도 선명했거든요. 혹시 제가 간병하는 동안에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내가 밤새 간병하고 있을 때 이런 부적을 만들고 있었다는 말인가?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아내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아내에게 보여줬거든요.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언제 만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사진은 불륜의 증거였지만 이 부적은 저에 대한 완전한 거부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17년간 함께한 세월이 이렇게 끝나다니.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저와의 인연을 끊고 싶어 했다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부적 뒷면에는 날짜까지 적혀 있었어요. 확인해보니 제가 아내 간병으로 가장 힘들어하던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제가 체중이 6kg이나 빠지도록 헌신하고 있을 때 아내는 저와의 인연을 끊어달라고 빌고 있었던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아무리 17년을 함께 했어도, 아무리 아이가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진과 부적, 이 두 가지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아내의 반응이었어요. 모든 게 들통났는데도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같은 말은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신도 이제 알았으니 좋잖아.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했지만 사진과 부적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에는 17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보여드리자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7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내에게 이혼 소송 사실을 통보했을 때 반응이 의외였어요. 오히려 그래, 이제 끝내자. 나도 지겨웠어. 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가정이 아내에게는 그저 지겨운 것이었다니. 첫 번째 조정 시간에 법원에 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7년을 함께한 사람과 법정에서 마주 앉는다는 것이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조정위원님이 화해 가능성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단호하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조정 과정에서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진에 대해서는 단순한 친구 사이였다 고 주장했고, 부적에 대해서는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아내의 폭력적인 행동들에 대해 증언할 때 조정위원님들도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17년 동안 제가 당해온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이것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거든요. 조정이 결렬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 서는 날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체계적으로 증거를 제시해 주셔서 저희 쪽이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내 측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남편이 예민해서 작은 일도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변명했죠. 하지만 사진과 부적, 그리고 제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아들도 증인으로 나와야 했어요. 그때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아직 어린아이가 부모의 이혼 재판에서 엄마가 아빠를 자주 때렸어요. 라고 증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졌거든요. 몇 차례의 변론을 거쳐 마침내 판결일이 왔어요. 법정에 서서 판사님의 판결문을 들을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 17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순간이었거든요. 판사님이 이혼을 인용한다 고 말씀하시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17년 결혼 생활은 법정에서 막을 내렸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아내가 멀리서 서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판결문을 듣는 순간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재판부에서는 아내의 폭력성과 외도 사실을 모두 명확하게 인정해 주셨거든요. 판사님이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불륜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다 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순간 17년 동안 제가 당한 모든 고통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위자료 부분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제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위자료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판사님이 원고가 혼인 기간 중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다 고 판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보통은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판부에서는 제 기여도를 70%로 인정해 주셨거든요. 원고가 가정 경제에 기여한 바와 피고의 잘못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변호사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길 아내가 치료받는 동안 제가 보여준 헌신적인 간병도 크게 고려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체중이 6kg이나 빠질 정도로 돌봤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 불륜과 부적이었다는 점에서 재판부도 상당히 분노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 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내 측에서는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사님은 항소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자신하셨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사진과 부적, 그리고 17년간의 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들이 모두 일관되게 제 주장을 뒷받침했으니까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장 다행이었던 건 집이었어요. 17년 동안 제가 대출금을 열심히 갚아왔던 그 집을 고스란히 제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나도 그 집에서 17년을 살았는데
라고 항의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경제적 기여도와 피고의 잘못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 고 판단해 주셨어요. 아들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보통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아내의 폭력성과 부도덕함이 인정되어서 제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겠다고 판단해 주셨어요. 양육비는 아내가 제게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어요. 보통과는 반대 상황인 거죠. 아내가 내가 왜 양육비를 줘야 하냐 고 항의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변호사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이 정도로 완승한 이혼 소송은 정말 드물다 고 하시면서 17년간의 고생이 보상받은 것 같다 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재판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17년간의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공정한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17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 끝나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 덕분에 저는 당당하게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혼 후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1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도 남겨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아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면서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평소처럼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러 갔다가 정말 뜻밖의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앞쪽에서 누군가 상인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사람인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돌아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다름 아닌 아내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최영숙 씨였거든요. 그때 그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저희를 도와주셨는지 생각나더라고요. 김영철 씨 아니세요? 라고 먼저 알아봐 주시는 바람에 더 반가웠어요. 영숙 씨도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몇 년 전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좀 더 여유로운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거든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때 부인분은 잘 계시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사실 저희는 이혼했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영숙 씨 표정이 놀라면서도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분은 당시 저희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제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간병했는지도 잘 알고 계셨고요. 시장 한복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뭐해서 영숙 씨가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몇 년 만의 만남이라 서로 근황을 나누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때 일들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반가웠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숙 씨도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간병하셨는지 저희 병원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영숙 씨가 기억하고 있던 에피소드 하나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아내가 갑자기 열이 나서 간호사실로 뛰어갔던 그날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얼굴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정말 진심으로 부인을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 기억들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겪었던 배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영숙 씨는 정말 놀라시면서도 제 편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봤던 저의 모습과 나중에 밝혀진 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고 하시면서 정말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해가 지고 있었어요. 헤어지면서 영숙 씨가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힘드실 텐데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과 연락하며 지낼 수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흔쾌히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몇 달 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특히 그분이 당시 제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시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단순히 반가운 옛 지인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그날 이후로 영숙 씨와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안부 정도만 묻는 가벼운 문자였는데 점점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깊은 대화로 발전했거든요. 특히 아이 키우는 이야기나 혼자 사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몇 주 후에 영숙 씨가 직접 제안해 주셨어요.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터라 흔쾌히 응했죠. 이번에는 좀 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카페에서 나눈 대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영숙 씨가 당시 아내가 치료받을 때의 기억을 더 자세히 들려주시더라고요. 매일 퇴근하고 병원으로 뛰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는 거예요. 특히 제가 밤새 간병하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영숙 씨 말씀으로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제가 화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는 남편은 정말 드물다고 다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그때 보면서 저도 많이 감동받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부인을 사랑하는 게 보였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영숙 씨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희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숙 씨가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고, 동시에 저도 그분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끌리게 되었거든요. 17년 동안 받지 못했던 이해와 공감을 영숙 씨에게서 느낄 수 있었어요. 몇 차례 더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숙 씨는 5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과 외로움이 저와 비슷했거든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관계가 되었어요. 어느 날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간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이혼 후 상처받은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는데 영숙 씨만은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니까 점점 의지하게 되었다고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급작스럽거나 무리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관계였거든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영숙 씨는 제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어요. 아내의 폭력이나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어요. 그런 따뜻함이 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도 영숙 씨를 좋아했어요. 처음 소개했을 때 조금 어색해하긴 했지만 금세 친해져서 영숙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거든요. 아이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영숙 씨를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새로운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했던 제가 영숙 씨 덕분에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정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의 그 짧은 인연이 몇 년 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영숙 씨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모든 것을 지켜본 분이었기에 제 진심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17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끝에서 맞닥뜨린 배신과 상처, 그리고 새로운 사랑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한 희생이 돌아온 것이 배신일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6kg이나 빠지도록 헌신했던 그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저는 누굴 믿어야 할지,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과거의 저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폭력도, 감정 기복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은 남편의 도리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영숙 씨와 함께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행복이에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그 한마디에서도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토록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 결국 저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주었거든요. 만약 그 배신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소중함을 이렇게 깊이 느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제 진심은 다른 방식으로 보답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